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떨어진다 그랬는데 대출도 늘어나고 분양에 도전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집값 오른다는 얘기 여기저기서 들리고 바닥이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니라는 얘기들이 막 여기저기서 들리니까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진행 중인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반짝 거래가 증가를 했죠. 어떻게 거래가 늘어나게 됐죠?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규제를 우회할 수 있도록 50년이라는 장기에 걸쳐서 돈을 빌려줄 테니까 이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이렇게 풀어준 대출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5억의 원금을 빌리면 이자로 10억을 갚아야 될 정도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품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데 불을 지폈어요. 대출이 늘어나니까 거래가 생겨났고 그러니 다시 가격이 오른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명확하게 유동성의 축소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유동성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동성이라는 거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해요. 풀린 돈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집니다. 근데 이 유동성 진짜 풍부하다고 하려면 계속해서 돈이 흘러가는 형태의 흐름이 있어야 이 유동성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돌고 있는 돈의 양을 늘리는 방법으로 유동성을 풍부하게 했죠. 즉 쉽게 많은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돈이 풍족하다고 느끼고 이것저것 자산에 투자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경제를 순환시키는 피와 같죠. 잘 돌아야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돈의 흐름은 원활하지 않죠. 통화의 유통 속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잘 돌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유동성의 함정에 빠진 것과 같죠. 돈을 많이 풀어서 현금이 막 흘러 넘치는데 생산, 투자, 소비가 늘어나지 않고 경기도 나아지지 않는 마치 경제가 함정에 빠진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이걸 우리는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합니다. 풀린 유동성 공짜로 풀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이제 빚이 있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은 빚을 진 상태가 됐습니다. 가계부채 16년 연속 증가했다. 이게 21년도의 상황이죠. 지금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제 18년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난 이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빚내서 집 사라 여기에 모두 뛰어들었기 때문에 빚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멈춰진 경제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또 유동성을 풀어 제꼈는데 이 또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지고 있는 빚의 크기는 감당할 수준을 훨씬 넘어선 상태이죠. 가계 연소득 대비해서 부채 비율 200%를 넘은 게 재작년의 일입니다. 소득 대비해서 빚을 너무나 쉽게 내주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부채는 폭증했고 지금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현 상태이죠. 이렇게 갚을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빚을 빌려줬고 자산시장의 거품은 빠르게 형성이 됐습니다. 가계부채가 많아지면 사회 전체에 문제가 되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신용은 하락하고 파산, 부도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가게 단위는 지금 정책적으로 어떤 걸 해주지 않으면 파산에 빠질 수 있는 상태, 그만큼의 빚을 많은 사람들이 지고 있습니다. 부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신용갭이라는 걸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IMF가 터졌을 때 또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신용갭이 벌어져 있는데도 사람들 이 빚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 상황입니다. 빚이 소득 대비해서 과도하게 늘어나면 축소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를 우리는 디레버리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16년 아니 18년 동안 거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빚으로 지탱해온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계속해서 빚을 늘리고 누군가 더 많은 빚을 내서 이 시장에 들어와 줄 수 있다면 거품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룰 수 있겠지만 물가 상승이란 엄청난 위협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디레버리징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시작이 됐고 이제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곳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무한히 풀어줄 것만 같던 돈줄이 막히면서 오게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당장 돈이 필요한데 자산은 가지고 있지만 현금으로 이걸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상황, 이게 바로 유동성 위기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금리 상황을 유지해 줬지만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 우리는 1차적으로 유동성의 함정 상태를 겪고 있었어요. 빚내서 집 사라 해서 부동산으로 경기를 부양해서 이렇게 돈 번 사람들 또 돈 쓰라고 했는데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다시 번 돈 가지고 집 사는데 뛰어든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초저금리 상황에 미래 수요 연끌까지 들어오면서 이 모든 돈을 자산시장 버블 형성에만 쏟아붓어요. 돈을 쓰고 소비해서 경제를 살리는 게 목적이었는데 돈을 빌려서 집을 사고 그 대출을 감당하느라 쓸 돈이 없으니 더더욱 경제는 침체되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됐는데 현재는 금리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유동성 위기의 상황에 닥치게 됐습니다. 더 안 쓰고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현금 확보를 하기 위해 혈안이 됐고 가게는 휘청이고 있습니다. 유동성의 위기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PF 시장의 자금 경색 상황이 수면으로 드러나게 된 사건, 바로 레고랜드 사태입니다. 지자체가 보증한 사업도 돈 못 갚겠다고 해버리니까 신용이 떨어지고 채권 시장의 경색을 가져온 그런 사태가 작년 말에 있었어요. 이런 시장의 경색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고 이 위기를 급하게 막아냈습니다. PF 시장의 대출 규모 100조 원이 넘어가는데 연체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PF 시장 최대어 둔촌주공을 살리기 위해서 체한펀드 투입하고 허그 보증을 통해서 사업의 유동성 위기를 막아주고 이 사업이 자초되지 않도록 가게한테 대출을 풀어주고 규제를 풀어주면서 이걸 사주라고 하면서 이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PF 시장에 돈을 많이 빌려준 새마을금고 부실 위험이 현실화돼서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죠. 금융기관이 무너지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유동성 위기를 막아주기 위해서 100조 원의 유동성 지원을 약속하면서 정부는 또 이 상황을 넘겼습니다.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기, 가게도 마찬가지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전세금, 이것 또한 빚이라고 했죠.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3천조의 가계부채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이미 갚을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 앞서 말씀드렸죠. 역전세, 즉 남한테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나니까 이거 정부가 대출을 해줄 테니까 일단 빚을 막으라는 조치, 이걸 하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에 투자에만 몰려 있었던 돈, 이 돈줄이 마르는 시기가 되니까 유동성 위기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 돈을 구하는 값이 올라감을 뜻하죠.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게 바로 유동성 위기입니다. 특히 빚이 많을수록 최악의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감당 능력은 떨어지게 되고 감당 능력이 떨어지면 신용도는 하락하게 됩니다. 신용이 낮아지면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돈을 구하는 조달금리가 상승하게 되니까 유동성 위기는 더 가중될 수밖에 없어요.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한 조치, 대출을 풀어주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지원 정책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해결될 문제는 한 개도 없습니다. 상황만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 사라지지 않았죠. 부동산으로 돈 벌겠다고 여기저기 돈 빌려서 사업 벌려놓은 기업들 돈을 못 갚고 있고 연체하고 있고 이들이 연명해야 금융기관 또한 디폴트 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 상황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캐피탈사 허리가 휘청이고 있죠. 브릿지론 이런데 후순위로 돈을 많이 빌려줬는데 이거 빌려간 사람들 갚을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언급한 캐피탈사들 증권사에도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많이 있죠. 다 얽히고 설켜서 터지지 않고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준 사람들은 돈을 갚지 못하고 있으니 이들의 부실 채권 늘어나고 있습니다. 19년도 연체 150억 0.1%밖에 안 됐는데 올해 상반기 2,300억 가까이가 연체되고 있습니다. 0.9%로 연체율이 치솟아 오르고 있어요. 브릿지 대출에 치중을 했는데 본 PF 안 되면 나가리죠. 증권사도 위험하고 그 아래에 있는 캐피털사들 더 위험한 상황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9월에 부동산 PF 위기설이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죠.
시행사한테 돈 빌려준 금융사들 일단 6개월 연장, 1년 연장 이렇게 시기를 밀어놓고 있지만 갚을 수 있는 능력 애초부터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쉽게 돈을 빌려줘야 이 상황을 계속 끌어갈 수 있는데 나아질 상황이 아니고 더 비싸게 빌려가지고 연명하고 있으니 사업성은 저하되고 이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 점점 높아지고 있죠.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을 통해서 부실 시점이 이연되고 있는 것, 이게 팩트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부동산 PF 연체율 폭탄 언제 터질지 몰라서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살아남으려면 건전성 관리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회사들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닌 회사들 굉장히 위기감이 큽니다.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 정부는 예정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죠. 역전세 부동산 PF 위기를 고려해서 주택보증 예산 2배 정도 증액해 달라고 주공공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부동산에 얽혀있는 기업, 가게의 빚, 못 갚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이 부실을 대신 갚아줘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주공공,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 대출, 주담대, 그리고 PF 대출 이런 거에 다 보증서 주고 있죠. 역전세 사그라들었다 이런 얘기 하지만 보증금 미반환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위 변제 규모 작년에 61억이었는데 올해 6월까지 273억으로 크게 증가를 했어요. 또 예전에는 빌라 전세 이런 거 못 돌려받아서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고액의 전세금 못 돌려주는 사람 너무나 많고 이를 대신 변제해준 금액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PF 보증서 준 거, 전세 보증서 준 거 정부가 대신 갚아야 하고 이게 급증할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7억 비싼 전세라서 안심했는데 뒤통수 맞는 사람들 늘어났다. 즉 집값 대비해서 고액의 전세를 줘도 돌려받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돈 못 돌려받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돈을 갚아줄 능력이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도 급증을 했죠. 여전히 역전세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역전세난이 완화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완화돼도 여전히 많이 받았던 전세금 중 일부를 돌려줘야 되고 이 금액이 줄었다 하더라도 이걸 돌려줄 능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게에 빚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에 막히기 전에 받자 하면서 가계대출이 폭증하는 모습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규제 도입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 즉 돈을 갚을 계획 이런 건 생각지 않고 당장 이제 집값 오른다고 하니까 일단 빚내서 뛰어들자 또 뛰어들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기, 돈을 구하기가 힘든 시기인데 돈을 빌려간 사람들은 부실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대출은 늘어나고 은행들 건전성을 유지해야 유동성 축소 시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데 BIS 비율 대출 확대로 예전보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쌓여 있고 추가로 쌓여가는데 계속해서 여력을 소진하고 있는 게 현 정부의 모습입니다. 언발에 놓을 오줌도 이제는 없어져 가고 있어요. 중국도 비슷한 모습을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규제를 풀어주면서 대출을 풀어주는 정책 중국도 도입을 했어요. 미분양이 쌓이고 부동산 유수의 기업들이 유동성 경색을 맞으면서 부도 위기에 내몰리니까 분양받으라고 가게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러니 미분양 물량 또 팔리고 있어요. 처음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한테 주택 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면서 빚내서 기업들의 부실을 나눠 가지라고 중국도 하고 있습니다. 투기 방지와 집값 안정을 위한 장치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못 사게 했었는데 이런 것도 다 풀어주죠. 투기를 해도 좋다. 집 사줘라. 왜 이런 걸 하고 있죠? 기업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서 중국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헝다, 컨트리가든 부동산 대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다 몰리고 이로 인해서 금융시장, 지방 재정의 위기로 이어지니까 정책을 모두 다 풀어주면서 가게가 빚져서라도 이걸 사주라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랑 똑같은 모습이죠. 민간 부분 상위 50개 부동산 개발 업체 중에서 34곳이 연체를 하고 있어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고 돈을 못 갚으니 줄지어서 파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죠. 비구이한 1조 9,600억 이걸 이달 중에 갚아야 하는데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상환 기한을 연장해주고 분할 상환해서라도 갚으라고 위기를 넘겨줬지만 이 위기가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재 진행형입니다. 중국의 위기 상황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죠. 부동산 부분의 디폴트 리스크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인데 투자, 소비, 수출 모두 부진에 빠지면서 경제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에 의존해서 성장해왔던 중국의 경제 한계에 봉착하게 됐고 이를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고도 성장 그 배경에는 SOC 투자, 부동산 개발이 있었어요. 부동산이 무너지면 경제 전체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성장해 왔는데 그 부채의 규모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보니까 뒤늦게 규제를 했는데 이 영향이 유수의 기업의 파산 그리고 금융산업의 위기까지 옮겨가게 됐으니 일단 언발의 오줌 누기로 가게한테 빚내줄 테니까 집사라는 정책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규제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빚으로 덩치를 키운 기업들이 넘어가면 경제 자체가 휘청일 수 있으니 일단 위기를 이연시키는 조치 우리나라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중국도 언제 좋아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국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괜찮을 수 있을까요? 중국이 기침하면 아시아는 감기에 걸린다고 하는데 이 위기의 상황 현재 진행형입니다. 유동성 위기의 상황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으려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이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업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가게한테 일을 떠넘기는 조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이든 가게든 돌아오는 채무를 막지 못하면 결국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를 살릴 수 없지만 이연시키는 조치를 통해서 살아남을 곳은 살아남도록 해주려고 이걸 하고 있지만 전부 다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일, 그래서 여력이 있는 곳들은 일단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 은행들 현금을 쌓아두고 있죠. 팬데믹 이전에 2배 가까이 현금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들 몇 개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졌죠. 뱅크런으로 순식간에 무너지고 연쇄 파산하는 은행들 생겨났고 이를 통해 자기네 은행도 망할 수 있다 큰 경각심이 불러일으켜졌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JP 모건 현금 560조, 유동성 자산 1320조 보유하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도 1240억의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화 해놓고 쌓아두고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돈줄은 죄어지는 상황에서 현금을 유지해야 자본의 건전성을 지킬 수가 있고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나마 지원받을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그러니 돈 마련에 혈안이 돼 있어요. 돈줄이 마르니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무너질 곳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여기저기 자산 투자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니 감당이 안 됩니다. 빚 못 갚겠다는 선언이 속출하고 있고 빚을 안 갚으니 저당 잡았던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회수해야 되는데 은행은 건전성 때문에 대출 규모를 줄이고 그러니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이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어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저금리에 7년간 2배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부분을 대출해준 은행들 직격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아비규환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은행들도 마찬가지죠. 뱅크런 사태를 겪었던 새마을금고 또 이금융권의 위기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 예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줘서라도 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은행채 발행이 늘어나는 것도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쟁적으로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현실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게도 마찬가지죠. 그나마 자구책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팔려고 난리죠. 서울의 아파트 매물 7만 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30% 이상 매물이 늘어나고 있어요. 집값이 바닥을 찍고 다시 오른다고 하는데 팔려는 사람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그만큼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기, 즉 자산은 있지만 돈을 구할 수 없는 시기이기에 이를 대비하려는 사람들 물건을 팔려고 아우성입니다. 시장의
환경은 계속해서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거품의 크기를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유동성이 흘러들어와 줘야 되지만 이게 줄어든 시장이고 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우성인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집 사는 사람들 자기가 갖고 있는 유동성을 남한테 갖다 바치는 것과 같은 꼴이죠. 미국의 기준금리 5.5%를 찍었는데 6% 되면 신흥국의 경제에 붕괴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나라에서 고금리를 통해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니 상대적으로 신용이 떨어지는 나라들은 돈을 구할 수가 없고 그만큼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입장에 있어요. 강달러의 외환 보유액이 34억 달러 감소를 했습니다.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고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달러를 써댔으니 외환 보유액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운영되는 국민연금과 외환 수합을 거래하면서까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달러를 써가면서 이걸 조정하고 있는데 한미 기준금리 2%나 역전된 상황에서 계속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거다 낙관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화 많이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죠. 유동성 경색을 겪고 뱅크런 사태를 겪었던 SVB 은행 대부분의 가장 안전한 자산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어도 경색 상황을 막지 못해 파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마음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유동성의 축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물가가 잡혀야 피벗이 오고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풀어주는 상황이 오는데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감산을 연장하기로 했죠. 중국의 경제가 침체되니 많이 생산을 냈다가는 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감산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니 유가 다시 치솟아 오르고 있고 유가 상승에 인플레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플레 압박이 커지니 기준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또 내릴 수 없는 상황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살아남기 위해서는 최대한 빚을 축소하고 현금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대출은 늘어나니 건전성 관리에 정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들 비대면으로 주담대까지 취급을 하면서 소득심사, 연체율 관리 부실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높죠. 인터넷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시중은행보다 3배가 넘어가고 있고 이 얘기 가게가 빚을 못 갚으면 건전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고 이는 금융의 위기로 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고 나섰습니다. 시장의 상황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집값이 반등한다고 하고 또 빚내서 집 사려는 사람들 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기업의 부채를 생애 최초 또 20, 30대 순진하게 이 상황을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떠넘기고 있습니다. 망조가 들고 있으니 살리려고 각종 조치를 하고 가게를 속이고 있어요. 유동성이 축소된다는 것, 그동안 과하게 돌았던 피해 양이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최소한 생명 유지를 위한 피가 필요한데 그 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산은 많이 있다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연체가 증가하고 이는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어요. 자금의 경색을 풀어주기 위한 돈이 필요한데 그걸 가게한테 50년의 빚을 허락해 주면서 뽑아내고 있습니다. 신중에 돈줄이 말랐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곳에 다 돈을 공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피 전부 다 쏟아야 죽는 게 아니죠. 사람 몸의 피 중에 500ml만 사라져도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10%의 유동성 부족으로 사망, 파산하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건설사, 증권사, 금융사 이런 거대한 코끼리들의 수혈을 위해서 토끼 같은 가게의 피를 뽑아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분양을 통해서 집값의 반등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피를 뽑아내도록 하고 있어요. 중국도 시작을 했어요. 부동산의 거품을 다 채워줄 만큼 그만큼의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이 토끼의 피만으로 이 거품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버블은 꺼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죽어가는 시장에 자신의 피를 쏟아붓는 짓 이런 선택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